김정은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최고 권력의 심장부 39호실. 사이버 해킹, 무기 거래로 벌어들인 수억 달러가 모이는 곳. 저는 그곳의 실장이었습니다. 제 손끝에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전 세계로 흘러갔어요. 스위스 비밀 계좌 번호도 해외 거래 내역도 전부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했을까요? 저는 수영도 못하는 아들을 한 팔로 붙잡고 헤엄쳤습니다. 대체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클릭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54살, 북한 최고 권력 기관인 39호실 산하 대성은행 실장 김명석이었습니다. 39호실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의 개인 금고를 관리하는 곳이죠. 사이버 해킹, 무기 거래로 벌어들인 외화가 모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비밀 계좌들, 그 모든 것을 제가 관리했어요. 제 손끝에서 김정은의 통치 자금 수억 달러가 세계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남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프랑스산 최고급 콘약이 제 책상 위에 있었어요. 한 병의 북한 노동자 3년치 월급보다 비쌌지만 저는 그것을 물처럼 마셨습니다. 출퇴근은 독일제 벤츠였고 평양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죠. 아내는 외국산 화장품을 쓰고 딸 진주는 대학에서 불어를 배웠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명문 학교에 다녔고요. 이 돈은 공화국을 지키는 방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2018년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팩스가 한 통 도착했는데 평양 본부에서 온 긴급 지시였어요. 이탈리아산 최고급 요트 구입권. 즉시 집행. 금액란을 보는 순간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1,000만 달러. 남한 돈으로 140억.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돈이면 함경도 전체 인민을 1년 동안 먹일 수 있었습니다. 배급이 끊겨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병원에 약이 없어 쓰러지는 노인들, 겨울에 난방도 못하고 얼어 죽는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 김정은의 놀잇감 하나로 사라지는 거였죠. 엔터키를 누르는 제 검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뜬 2글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평양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벤츠 뒷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봤어요. 그때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꽃제비였어요. 10살쯤 됐을까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말랐어요. 하지만 가장 잊히지 않는 건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퀭하고 텅 빈 눈. 기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동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아이일 뿐인데. 하지만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0만 달러짜리 요트. 그리고 맨발의 꽃제비. 두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귀한 소고기 반찬이 올라왔어요. 북한에서 소고기는 일반 인민들은 평생 맛보기 힘든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집 식탁에는 매주 올라왔죠.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배운 노래 불러드릴까요? 22살 된 딸 진주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불러봐라. 진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은덕에 살아갑니다. 10,000년 받들어 충성하리. 장군님 찬양가였어요. 대학에서 배운 노래라고 했습니다. 딸은 진심으로 그 가사를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을 빛내며 열정적으로 부르는 모습이 예전 같으면 대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노랫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어요. 장군님 은덕,
오늘 제가 송금한 1,000만 달러로 요트를 사는 그 장군님. 그 돈이면 함경도 전체를 먹일 수 있는데.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콘약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내가 모른 척해야 가족이 산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재에 들어갔어요. 비밀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달러 뭉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꽃제비 아이의 눈빛이 떠올랐고 귀에는 딸의 찬양가가 맴돌았습니다. 1,000만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저는 5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평생 충성해온 체제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움직이는 이 돈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화려한 삶은 황금으로 쌓은 감옥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번쩍번쩍 빛나지만 안에 갇힌 사람은 진실을 볼 수 없는. 저는 그 감옥의 간수이자 죄수였어요.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또다시 결제 도장을 찍어야 할 하루가. 며칠 뒤였습니다. 평양본부에서 긴급 결제 서류 2건이 도착했어요.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고존엄 애완견 전용 프랑스산 유기농 샴푸 및 간식. 금액은 2만 달러였어요. 즉시 집행이라는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기르는 풍산개를 위한 물품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를 봤습니다. 지방에 사는 제 조카의 결핵치료제 지원 요청서였어요. 함경북도 청진에 사는 23살 조카. 어릴 때 명절마다 만났던 아이입니다. 웃음이 참 예뻤어요. 그 아이가 결핵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고작 50달러. 항생제 몇 병이면 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 중앙의 회신은 냉혹했습니다. 외화, 부족, 기각. 저는 멍하니 두 서류를 번갈아 봤어요. 개 샴푸 2만 달러는 즉시 집행. 사람 목숨 50달러는 기각. 계산해봤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개 샴푸 값의 400분의 1도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서류를 구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사수인 박영감이 다가왔습니다. 박영감은 39호실에서 30년을 일한 분이에요. 60살의 나이에도 등이 꼿꼿했고 후배들에게 늘 바른 소리를 하는 분이었죠. 저는 그분을 형님처럼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박영감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어요. 박영감은 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황동으로 된 오래된 시계였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명서가. 이 시계가 멈추면 우리 시간도 끝나는 거다.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보위부의 감시가 부쩍 강해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몰랐어요. 형님, 말 조심하십시오. 요즘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며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애완견 샴푸 구매 건. 승인. 엔터키를 눌렀어요. 모니터 속 전송 완료 메시지가 또다시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나왔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어요. 제 조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토하고 있을 텐데. 김정은의 개는 프랑스산 유기농 간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볼이 움푹 꺼져 보였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반찬들이 올라왔어요.
소고기, 생선, 외국산 과일까지.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계속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많은 게 아니라 양심이 무거운 거였어요. 딸 진주가 또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찬양가. 며칠 전과 똑같은 노래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거슬렸습니다. 장군님 은덕에 살아갑니다. 천만년 받들어 충성하리. 그 장군님의 개는 2만 달러짜리 샴푸로 목욕하는데 내 조카는 50달러 약값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은덕인가? 이게 충성해야 할 대상인가? 저는 밥상을 물리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박 영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 시계가 멈추면 우리 시간도 끝난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단순한 푸념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창밖을 봤어요. 평양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 자체가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승인한 게 샴푸 2만 달러. 제 손으로 거부당한 조카의 목숨 50달러. 400대 1점. 그것이 이 나라에서 개와 사람의 가치 차이였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조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명절에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그 아이. 삼촌, 저 대학 가면 평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던 아이가 지금은 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는 기각됐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어요.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공화국의 충신인가? 아니면 학살의 공범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박 영감이 저를 불러냈어요. 평소에는 사무실에서만 만났는데 그날은 선양 시내의 낡은 술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결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술집은 외진 골목에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주로 오는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구석 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영감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하게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 그리고 거래처. 이게 뭡니까?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내역이다. 마약 밀매, 무기거래, 위조 지폐. 30년 동안 내가 모은 증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런 걸 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형님, 미쳤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 손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박 영감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명서가, 너도 느끼지 않았냐? 이 체제가 썩었다는 걸. 개 샴푸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나라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전 제가 승인한 게 샴푸 2만 달러와 기각된 조카의 약값 50달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형님, 우린 다 죽습니다. 가족들은요. 연좌제로 3대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제 아내, 제 딸, 제 아들까지 다 죽어요. 저는 박 영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형님, 혼자 하십시오. 박 영감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 선택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결정해야 할 날이 올 거다. 저는 도망치듯 술집을 나왔습니다. 네가 얼굴을 때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비겁한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출근해서 책상에 앉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자의 높이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제가 맞춰놓은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랍도 살짝 어긋나 있었고요. 직감적으로 책상 밑을 더듬어 봤어요. 손끝에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닿았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검은 장치. 최신형 도청기였어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제 박 영감과 나눈 대화가 녹음되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보위부 소속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철호.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지만 보위부에 들어간 후로는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눈빛이 차가워졌달까요. 철호가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명단이 들려 있었어요. 제 이름 위로 빨간 펜을 가져다 대며 웃었습니다. 명서가 요즘 박 영감이랑 자주 어울리더군. 줄 잘 서야지. 그 서늘한 미소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빨간 펜이 제 목을 긋는 칼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야. 요즘 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 조심해. 철호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의심의 싹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저녁을 먹는 가족들.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해. 그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박 영감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너도 결정해야 할 날이 올 거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청기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평양으로 즉시 복귀하라. 명령서에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선양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아내에게는 본부 회의가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박 영감과의 대화, 책상 밑 도청기, 보위부 친구 철호의 경고가 맴돌았습니다. 혹시 박 영감이 잡힌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인민군 소속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운전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도착한 곳은 넓은 공터였어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부들, 군인들, 그리고 강제로 동원된 것처럼 보이는 일반 인민들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맨 앞줄에 앉혀졌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앉으라는 곳에 앉고 보라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잠시 후 죄수가 끌려 나왔어요. 박 영감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까지 저와 술을 마시던 그 사람. 30년을 함께 일한 선배. 형님처럼 따랐던 분이 피투성이가 된 채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한쪽 눈은 부어서 뜨지도 못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 양쪽에서 군인들이 부축하다시피 끌고 왔어요. 고문을 당한 게 분명했습니다. 입에는 자갈이 물려져 있었어요.
마지막 말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거였죠. 이 나라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진실을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죄목이 낭독되었어요. 반역자 박성철은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공화국 전복을 음모하였다. 신성한 조국과 인민을 배신한 죄로 총살에 처한다. 터무니없는 죄목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굶어 죽는 아이들, 개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인민들, 썩어 빠진 체제의 민낯을. 하지만 이 나라에서 진실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박 영감의 눈이 천천히 군중을 훑었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원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깊은 슬픔. 그리고 어딘가 체념한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저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너는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말해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을 끝까지 마주볼 용기가 없었어요. 비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손을 뿌리친 것도, 지금 고개를 숙인 것도, 사격 개시, 명령과 함께 수십 발의 총성이 고막을 찢었습니다. 탕, 타탕, 탕. 박 영감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꺾였어요.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옷에, 기둥에, 그리고 마른 땅 위에. 비명 소리는 없었어요. 자갈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토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도 끝이었으니까요. 이를 악물고 눈을 떴습니다. 봐야 했어요. 이것이 제가 섬기는 체제의 민낯이라는 것을. 옆에 있던 간부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저렇다. 잘 봐두시오. 그것은 명백히 저를 향한 경고였어요.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 영감과 만났다는 것을, 술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처형이 끝난 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영감의 시체가 치워지는 것을 봤어요. 군인 2명이 와서 아무렇게나 수레에 실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이. 30년을 나라에 바친 사람의 최후가 그거였어요. 장례도 없고 추모도 없고 그저 총살당한 반역자로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양의 호텔방에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떨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내가 나선다고 바뀔 건 없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 영감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피투성이가 된 얼굴, 자갈이 물린 입,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슬프고 평온한 눈.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속으로 수백 번을 빌었어요. 하지만 사과한다고 박 영감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다음 차례는 분명 저일 것이라는 걸. 도청기가 발견됐고 보위부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과 만났던 것도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저를 살려둔 건 뭔가 더 캐내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딸 진주, 아들 준혁. 그들을 두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 선양으로 돌아온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나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손이 떨렸어요.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손가락을 베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살아남아야 한다. 그때 팩스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긴급 감사 대상자 명단.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어요. 명단에는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5번째 줄에서 멈췄습니다. 김명석. 제 이름 위에 빨간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보위부 친구 철호가 장난처럼 가져다 댔던 그 빨간 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 된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제 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었습니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한다. 박영감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너는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말해라. 형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 순간 박영감의 회중시계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계가 멈추면 우리 시간도 끝난다. 그 말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형님은 만약을 대비해 뭔가를 남겨두셨을 수도 있었어요. 저는 박영감의 유품이 보관된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처형된 반역자의 물건들은 대부분 폐기되지만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어요. 한쪽 구석에 박영감의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작은 상자. 상자를 열어봤어요. 잡동사니들 사이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회중시계. 황동으로 된 오래된 시계. 박영감이 항상 만지작거리던 그 시계였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고 했던.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골동품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은 분명 뭔가를 암시했습니다. 시계 뒷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미세한 틈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살살 밀어봤더니 뒷판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작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손가락 끝보다 작은 검은 칩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어요. 수백 개의 문서, 사진, 녹음 파일.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스위스 비밀 계좌 목록이었어요. 계좌번호, 예금액, 거래 내역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무기거래 내역, 세 번째 파일에는 마약 밀매 루트, 네 번째 파일에는 고위 간부들의 비자금 흐름. 30년 동안 박영감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수첩은 미끼였어요. 진짜 자료는 여기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동시에 무기이기도 했어요. 이 자료만 있으면 남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치부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니까요. 저는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짐 싸지 마. 있는 그대로 두고 지금 당장 아이들 데리고 약속 장소로 와. 예, 무슨 소리예요? 약속 장소가 어디? 삼촌 가게 있잖아. 거기로 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제발 빨리.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내는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금고를 열었어요. 만약을 대비해 모아둔 달러 뭉치가 있었습니다. 전부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여권, 중요 서류, 그리고 SD카드. 문을 나서는 순간 20년간 일했던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이 책상에서 얼마나 많은 결제를 했던가. 1000만 달러짜리 요트도 2만 달러짜리 게샴푸도 전부 이 자리에서 승인했어요. 그리고 50달러짜리 조카의 목숨은 이 자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거였어요. 형님, 저도 이제 결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영감에게 말했어요. 형님이 남긴 이 자료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형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약속 장소에서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딸 진주와 아들 준혁이도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저는 가족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라오스 국경.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 태국으로 넘어갈 계획이었어요. 39호실에서 일하면서 비밀리에 알아둔 루트가 있었습니다. 탈북 브로커들의 네트워크.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밤새 차를 몰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피해 국도로만 달렸어요. 중국 공안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잡으면 포상금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물었어요.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만이요. 그게 무슨?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믿어줘.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이틀 밤낮을 달렸어요. 중간에 허름한 여관에서 몇 시간씩 눈을 붙였지만 제대로 잔 건 아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오는 악몽을 꿨어요. 사흘째 되는 날,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평소와 다르게 삼엄했어요. 중국 공안뿐 아니라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아빠, 저 사람들 뭐예요? 아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차를 세우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검문소를 통과하면 끝이었습니다. 돌아가자니 뒤에서도 추격이 올 거예요. 그때 딸 진주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릴까요? 저만 잡혀가면 아버지랑 엄마, 준혁이는. 무슨 소리야?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 가족은 다 같이 가는 거야. 한 명도 두고 가지 않아.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진주야, 너 그 노래 기억하지? 장군님 찬양가. 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검문소 앞에서 차 창문 열고 크게 불러. 진주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천천히 검문소로 몰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에 땀이 차서 핸들이 미끄러웠습니다. 검문소 앞에 다다르자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진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진주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장군님 은덕에 살아갑니다. 천만년 받들어 충성하리. 맑고 큰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던 아이였어요. 그 목소리가 검문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병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 차를 쳐다봤어요. 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평양예술단 오디션 보러 가는 길입니다. 연습 중이에요. 조국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했죠. 경비병 한 명이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눈을 질끈 감고 있었고요. 진주는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끝없이 펼쳐진 락원의 그 품에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불렀어요. 경비병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였어요. 그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시오. 저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100미러로 검문소가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주도, 준혁이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낡은 트럭에 짐처럼 실려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진주야, 고마워. 네, 덕분에 살았어. 아버지, 저 그 노래 이제 부르기 싫어요. 진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는 안 불러도 돼. 이제 자유로운 노래를 부르면 돼. 딸이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어요.
창밖으로 낯선 땅에 별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메콩강.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 강만 건너면 태국입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메콩강은 폭이 넓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게다가 라오스 쪽 경비가 삼엄했어요. 탈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루트라 단속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밤에 건너야 합니다. 조용히, 빠르게. 브로커가 낡은 고무보트를 가리켰어요. 4명이 타기에도 빠듯해 보이는 작은 보트였습니다.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강가 근처 수풀에 숨어서 몇 시간을 버텼습니다. 모기가 극성이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빨리. 우리 가족은 보트에 올라탔어요. 저와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어요. 팔이 금세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뒤쪽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서 라오스 경비정이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향해 비춰졌습니다. 노저,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저는 있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탕, 탕탕.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로 튀었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아이들은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저는 소리치며 계속 노를 저었어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저었어요. 탕. 총알 한 발이 보트 옆을 스쳤습니다. 고무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어요. 안 돼. 브로커가 외쳤어요. 보트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영해. 저기가 태국이야. 브로커가 강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100m쯤 남았을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옷이 물을 먹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빠. 뒤에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저는 아들에게로 헤엄쳐 갔습니다. 한 팔로 준혁이를 붙잡고 다른 팔로 물을 저었어요.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총소리는 계속됐지만 어느 순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정이 국경선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태국 땅이었어요. 저는 준혁이를 끌고 강둑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아내와 진주도 무사히 올라왔어요.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강둑에 쓰러졌어요.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신발이. 내려다보니 아내의 발이 맨발이었어요. 물속에서 신발이 벗겨진 거였습니다. 진주도 한쪽 신발을 잃어버렸고 준혁이는 양말만 신고 있었어요. 저도 신발 한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났어요. 신발은 다시 사면 돼. 우리는 살았잖아. 그 말에 아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진주와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진흙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가족 모두 살았어.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태국 경찰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맨발로 자갈밭을 걸었어요. 발바닥이 쓰리고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메콩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총알이 튀던 그 강이. 우리는 저 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북한도 중국도 다시는 갈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자유로 가는 길이구나.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이었지만 메콩강 물속보다는 따뜻했어요. 가족 4명이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어요.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30 초반쯤 돼 보였어요. 그가 우리를 보더니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진주와 준혁이도 울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안전하다.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콕의 임시 보호소로 이동했어요.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며 서류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원 확인, 건강검진, 면담. 복잡했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죽음의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비현실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 긴장이 됐어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들에게 시달렸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신문이 시작되는 건가? 고문은 안 하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뜻밖에도 친절했어요. 김명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라니. 북한에서는 동무나 동지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승합차에 태웠어요. 목적지는 하나원 가기 전 임시조사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처음 거치는 곳이에요. 시설에 도착하니 작은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4개, 작은 텔레비전, 화장실. 북한 기준으로는 호화로운 숙소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푹 쉬세요. 직원이 문 앞에 식판을 놓고 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곰탕이었어요. 하얀 국물에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깍두기, 파 송송 썬 양념장까지. 평범한 한 끼였어요. 남한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곰탕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조사받는 사람한테 주는 음식이라고? 북한에서 보위부에 끌려가면 밥은커녕 물도 제대로 안 줬어요. 굶기고, 때리고, 협박하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박 영감도 그렇게 고문당했겠죠. 자갈이 물린 채 끌려 나오기 전에. 그런데 여기는 곰탕을 줬어요. 고기가 들어간 따뜻한 국물을.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곰탕을 먹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코가 막혀서 맛도 제대로 못 느꼈어요. 하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가 남한이구나. 이게 사람 대접이구나. 조사받는 사람한테도 따뜻한 밥을 주는 나라. 고기가 들어간 국을 주는 나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나라. 제가 54년 동안적이라고 배웠던 나라가 이런 곳이었어요. 그동안 뭘 믿고 살았던 걸까? 어떻게 그 모든 걸 믿었던 걸까? 곰탕 한 그릇이 제 54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어요. 아내와 아이들도 덩달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 4명이 작은 방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보위부 요원도, 총소리도, 박영감의 피투성이 얼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곰탕 한 그릇. 그것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대중교통 이용법, 은행 계좌 만드는 법, 휴대폰 사용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북한의 고급 아파트에 비하면 작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는 충분했어요.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장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근처에 큰 마트가 있대요. 같이 가봐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마트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로가 수십 개였고 선반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과일, 채소, 고기, 생선, 과자, 음료수. 없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화 상점에서도 이 정도는 못 봤어요. 평양 최고위층만 이용하는 곳도 이렇게 물건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아내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 물건을 고르는 아이들, 시식 코너에서 음식을 맛보는 노인들. 모두가 너무나 평범하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라고? 정신없이 구경하다가 어느 코너에 도착했습니다. 애완용품 코너였어요. 개 사료, 고양이 사료, 간식, 장난감, 옷까지. 동물을 위한 물건들이 한 코너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개 사료 앞에 섰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프리미엄 개 사료 3kg 마이너스 15,000원. 3초. 그 숫자를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어요. 15,000원. 한국 돈으로 15,000원.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12달러 정도. 12달러.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 조카는 50달러가 없어서 죽었어요. 결핵 치료제 50달러. 그 돈이 없어서 피를 토하다 죽었습니다. 외화 부족이라고, 기각이라고, 그렇게 서류 한 장에 목숨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개 사료가 12달러예요. 개 사료 4봉지면 제 조카를 살릴 수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서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김정은의 개 샴푸는 2만 달러였어요. 그 돈이면 이 개 사료를 1600봉지 이상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 돈이면 제 조카 같은 아이 400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서류에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개 샴푸 2만 달러, 승인. 조카 결핵약 50달러, 기각. 제가 한 겁니다. 제 손으로.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과호흡이 왔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아내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제가 죽인 거예요. 조카만이 아니었습니다. 50달러가 없어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결핵으로, 굶주림으로, 추위로 죽어간 인민들. 저는 그 모든 죽음의 공범이었어요. 39호실에서 결제한 돈이면 북한 전체를 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김정은의 요트가 됐고, 개 샴푸가 됐고, 콘약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마트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이마를 바닥에 박으며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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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사죄를 수백 번 반복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내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내의 부축을 받아 마트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에요. 개 사료가 15,000원이고 아무도 배고파서 죽지 않는 게 일상.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람 목숨이 개 사료보다 싸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박영감이 목숨 걸고 모은 자료. 제가 54년간 목격한 체제의 민낯. 개 사료보다 싼 사람 목숨.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한 지 6년이 지났어요. 54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54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박영감의 총살 장면, 메콩강의 총소리, 마트에서 본 게 사료 가격표. 그것들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박영감이 목숨 걸고 남긴 SD카드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료를 국정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무기거래, 마약 밀매 내역. 30년간 모은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됐어요. 국제 뉴스에 보도됐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도 전달됐습니다. 형님, 약속 지켰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영감에게 말했어요. 자료 공개 후 저는 북한인권 활동가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얼굴을 드러내면 북한에 남은 친척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39호실에서 일했습니다. 김정은의 개 샴푸에 $20,000를 승인하고 결핵에 걸린 조카의 약값 $50는 거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 목숨은 개보다 싸요. 의원들이 숙연해졌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도 증언했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도 증언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어요. 제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누구에게든 말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꽃제비가 되어 거리를 헤매고 병원에는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수십억 달러를 해외 비밀 계좌에 숨기고 있어요. 제가 직접 송금했으니까 압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할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믿었으니까요. 가족들도 새 삶에 적응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고생한 만큼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아들 준혁이는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요. 처음에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장학금도 받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되면 북한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진주. 진주는 가수가 됐어요. 작은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장군님 찬양가가 아니라 자기가 쓴 노래를. 자유에 대한 노래, 희망에 대한 노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노래. 얼마 전 진주의 공연을 보러 갔어요. 무대 위에서 딸이 노래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왔죠. 맨발로 자갈밭을 지나. 강을 건너고 하늘을 날아 여기 섰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 목소리로 노래해요. 자유라는 이름의 노래를. 눈물이 났어요. 검문소에서 장군님 찬양가를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공연이 끝나고 진주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어땠어요? 최고였어. 저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게 자유구나.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것이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제비 아이들, 굶주린 농부들, 수용소의 정치범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저는 그들을 위해 말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목소리를 높여 진실을 말하는 것. 세상이 외면하지 못하도록 계속 말하는 것. 박영감이 남긴 유산.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가 북한에도 자유가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저는 청진에 가서 조카의 무덤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김명석. 39호실의 공범이었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유엔에서, 유럽의회에서 증언합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일이에요. 딸 진주는 가수가 됐습니다. 더 이상 장군님 찬양가를 부르지 않아요. 자유에 대한 노래, 희망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 39호실의 공범이었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주인공 김명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